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12월 둘째 주 언론 보도를 집중 분석합니다.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하루 평균 45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227분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요.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 역시 남자가 40분, 여자가 3시간 14분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뉴코 아울렛 건물에서 불이 나 쇼핑객 7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건물 외벽에서 인부들이 용접 작업을 하다 불꽃이 안쪽으로 옮겨 붙으면서 시작됐는데요. 이번 화재로 작업을 하던 근로자와 매장 직원 등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인부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한국인 남성 전모 씨가 도쿄에서 체포됐습니다. 일본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전 씨는 한때 야스쿠니 신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경찰은 전 씨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사 안뜰에 침입한 혐의 이외에 폭발물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조사 중입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 24일 만에 조계사에서 나왔습니다. 고통과 폭포를 감내해 주신 조계동과 조계사 스님, 신도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 현장을 떠나지만 노동개혁을 막아내는 종파투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조계사 경례를 벗어나자마자 체포해 남대문서로 압송했는데요. 지난 4월 세월호 관련 집회 때부터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까지 한 위원장이 불법 시위를 주도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그동안 파악한 정보로는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 능력이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도 김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발언은 협상용 허풍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 폭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이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자칫 외교 갈등이 초래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언론은 이 과정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시청자 평가원의 모니터 결과를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현장 1314와 주말 오후 5시 뉴스 그리고 뉴스워치를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취재 현장의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 현장 1314에 대한 내용을 만나보시죠. 오늘은 먼저 뉴스 현장 1324를 모니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겨울을 알리는 한 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초부터 뜨거운 이슈들이 많았던 한 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초에는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중국 위안화가 5대 기축통화로 편입되었다는 것이 주요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여기에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예비인가를 받았다는 굵직굵직한 경제 뉴스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새로운 변화는 일부 대기업에만 한정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법시험 폐지를 위한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한 로스쿨 학교와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 알려진 비밀이라고 표현되었던 국회의원 갑질 논란에 대한 보도들이 이번 주의 주요 뉴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중에도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었지만 유독 주말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여러 일들이 일어난 지난 한 주였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빠르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연합뉴스TV 뉴스 현장 1324에서는
2015년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면서 30대 기혼 여성 10명 중 4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일자리를 포기한 경력 단절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15세에서 54세의 경력 단절 여성 중에서 30대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고 전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주된 이유로는 결혼, 육아, 임신, 출산 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추가적인 맥락적 정보가 부족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통계 자료를 인용하는 보도는 이전에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던 문제들을 보다 객관적이면서도 일정 정도 맥락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대 여성들이 경단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30대 여성의 경력 단절에 대한 사회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시청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하게 개인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하나의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청자들은 이러한 뉴스를 단순 수치로만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아쉬운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서해대교 화재와 화재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순직에 대해 보도하고 전문가를 초대해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한 사건 사고에 대한 보도를 비교해서 사고 원인, 진화 과정, 소방관 처우에 대한 상당히 심층적인 배경 지식을 포함하는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공상에 대한 부실한 처우나 진화에 필요한 장비의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국회 예산과 연결해서 관련된 논의의 폭을 확대한 점은 매우 시기적절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의를 초대된 전문가의 의견이나 논거에 의지하는 형태의 보도는 단순하고 명확한 논지를 제시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논거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나 관련된 자료가 부족한 점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많은 시청자들은 막연하게 소방 관련 지원이나 소방관 채우가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러한 현실을 알릴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이 제시되었다면 더욱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날 뉴스 현장 1324를 포함한 추 관련 보도에서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을 예도하고 추모하는 뉴스들이 주를 이루고 이러한 진화 과정의 위험이나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필요에 대한 정보나 주장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또 하나의 일회성 뉴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웠습니다. 뉴스 현장 1314를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주말 오후 5시 뉴스와 뉴스워치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5일 주말 오후 5시 뉴스에서는 지난 토요일 서울도심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실시간 중계와 관련 전문가를 초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보도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2차례 금지했다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가능해질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집회였던 만큼 한 주 내내 개최 가능성과 폭력 집회 여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뉴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도는 기존의 집회 관련 보도와 차별적인 것은 실시간으로 집회의 진행 사항을 보도하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차 집회의 여파로 이번 집회의 폭력성에 대한 과도한 주목이 예상되었던 보도였지만 제한적이나마 집회 개최의 의도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참신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 참석 인원에 대한 주최 측과 경찰 측의 차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나
해석 등을 제공한 점은 집회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보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도심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경찰과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주최 측 사이의 상호 간 유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공권력 남용과 불법 시위라는 상호 불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세는 기존의 집회 관련 보도의 일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형태의 뉴스 보도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뉴스와치에서는 교통 구매 결제 기능을 겸한 카드나 휴대전화 유심칩을 활용한 모바일 교통카드의 대부분은 분실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매년 환불되지 않은 충전금은 업자들의 낙전 수입이 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충전금이 현재 무려 65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한 소비자 단체를 인용해 이러한 충전금을 환불해 주는데 발생하는 기술적 어려움은 해결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생활 밀착형 보도는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현실적인 여러 제한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카드 환불 같은 문제들은 많은 시민들이 답답하게 느끼고 있던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민단체를 인용해서 단순히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보도라고 느낄 시청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관련 부처의 의견이나 관련된 법규를 찾아 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여전히 국내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뉴스를 통해 매일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이해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뉴스는 일본 시청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는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이슈나 사건 사고를 보도해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자칫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이슈나 문제를 지적하고 보도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또 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래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바쁜 시기에 주목받기 어려운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합뉴스TV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주목하고 보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매체는 다루는 뉴스로서 평가될 수 있지만 다루지 않는 뉴스로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의 프로그램 중 주말 오후 5시 뉴스와 뉴스와치를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품 리포트 맥을 살펴본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김주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품 리포트 맥을 살펴봤다고 들었는데 어땠나요? 네, 명품 리포트 맥은 정치, 경제, 최근 이슈에 대해 3가지 코너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각 코너마다 뚜렷한 콘셉트가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또 기자들이 직접 나와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전문성도 높이고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6일에 방송된 방송분에 대한 모니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방영되는 명품 리포트 맥은 보도국 기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입체적인 전망을 통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의 속사를 가감없이 살펴보고 한 주간 뉴스의 맥을 다각도로 짚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방송된 명품 리포트 맥에서는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해 다뤘는데요. 이번 주 여의도 족집게에서는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과 이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들을 짚어줬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입장을 보여줄 때 그들의 발언 내용을 인터뷰 장면이나 녹취록으로 직접 들려주어 현장감이 느껴졌고 자막을 함께 제시해주어 내용이 더욱 잘 전달됐습니다. 예산과 법안의 연계 처리에 관한 여야의 합의 과정을 설명하며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줬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집중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여야 협상이 타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정부에서는 예산안 수정 작업을 전면 중단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을 단순 제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최 부총리의 행동이 그의 복귀에 대한 예고임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그가 앞으로 국회에서 친박계의 핵심 역할을 할 전망임을 시사했습니다. 다음은 경제 및 국내 기업과 관련한 소식을 날씨에 비유하여 이해를 돕는 코너인 기업 기상도입니다. 이번 주 기업 기상도는 튀는 기업 대 역풍 맞은 기업이라는 부제로 시작되는데요. 기업의 상황을 기상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여 신선함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기업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 자료와 함께 옆에 맑음, 흐림 등 날씨 표시를 해주어 기업의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화면의 크기가 다소 작고 한 화면 안에 진행자와 자료 화면, 그리고 날씨 표시까지 함께 하는 데다가 배경 화면까지 단순한 단색 화면이 아니라서 화면이 전체적으로 복잡해 보이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깊게 다뤄보는 코너, 현장인입니다. 이번 주 현장인에서는 문신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현행법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타투이스트, 즉 문신사 자격을 두는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논의를 적절히 제시하여 그 사안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타투이스트들은 면허를 발급해 시술을 양성화하면 관리가 가능해져 오히려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인들은 문신사를 직업화하는 것 자체가 문신을 장려하는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어 논의는 매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너를 시작하면서 문신이 불법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라고 한 것은 자칫 문신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네, 명품 리포트 맥을 살펴본 김지연 학생의 시청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명품 리포트 맥은 한 사안에 대해서 단순한 사실 전달을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안의 배경과 전망까지 함께 다뤄주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의견 분쟁에 대해 다룰 때 각 측의 주장과 근거를 인터뷰 및 자료 영상과 함께 제시하고 또 그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보여주어 좋았습니다. 이렇게 입체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다룬다는 점과 기자들의 해석을 덧붙인다는 점, 또 각 코너의 콘셉트가 뚜렷하다는 점은 명품 리포트 맥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다만 영상 부분에서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명품처럼 훌륭한 만큼 내용을 더욱 잘 보여주는 화면 구성이 함께한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부가 지난 3일 사법시험 폐지 유예안을 발표한 뒤 법조계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존폐 논란은 법조계 내부 갈등을 넘어서 전 사회적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언론은 법조계 갈등을 단순히 중계 보도하는가 하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우리 언론이 사법시험 폐지 유예 논란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중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황유선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이번 논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포함해서 논란의 진행 과정을 쭉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법시험은 지난 2007년 로스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또 2009년에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면서 2017년에 폐지되기로 되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미 시작 당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이 사법시험 존치를 해야 된다라는 네. 내용을 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좀 약간 문제의 불씨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로스쿨이 개원했던 이듬해 2010년에는 사법연수원생들이 법무부 장관 등에게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입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변호사 단체 회장이 로스쿨의 정원을 줄이고 또 변호사 수를 줄인다는데 찬성하는 분들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논란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15년에는 또 한 의원이 사법 존치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또 폐지 시한이 다가오면서 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법고시 그 존치 갈등의 발달은 사실은 어쩌면 그 로스쿨이나 혹은 또 이제 사법시험이 야기할지도 모를 어떤 그런 문제점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요즘 사회에서 보면은 이제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다라는 비판이 있기도 하고 또 그 어떤 로스쿨의 이제 비싼 학비 그리고 인맥을 통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다는 점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12월 3일 법무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2017년 12월 31일에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고시를 4년간 더 존치를 해서 2021년까지 존치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사법시험 존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80% 이상이라고 했는데 네. 그 발표가 있은 뒤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다음 날 법무부가 이게 최종 의견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재학하고 있는 400명이 넘는 이제 재학생들은 이제 자퇴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또 이런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시험 존치를 두고 이제 변호사와 변호사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예. 학생과 또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어떤 준비생들, 학생과 학생 간의 갈등으로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앞서 전해주신 것처럼 참 민감하고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우리 언론은 어떻게 전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언론은 예.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경마식 보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해야 된다라는 의견의 입장을 계속 보도를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고 로스쿨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당장 이 사법시험 존치 여부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면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들 그렇죠. 그리고 로스쿨 재학생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1인 시위를 하는 것들 그다음에 또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들이 이제 삭발을 한다. 이런 어떤 자극적인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화면에 내보내면서 법조계 내부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지만을 좀 부각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사태를 두고 언론이 양측의 입장을 이렇게 보도한다는 면에서 뭐 객관적인 태도를 견제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어떤 그 양적인 균형이 반드시 질적인 책임감을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자 대결 구도의 프레임만을 만들어가는 언론 보도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된다면 이제 국민들이 이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두고 좀 심도 깊게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좀 생각을 좀 깊게 해본다든지 이런 기회를 가지기가 좀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대변하는 식의 보도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 사용해서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사실 이런 내용은 황색 언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나 예. 싶습니다. 보면은 이제 금수저, 음서재, 로키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보도가 뭐 한두 개 정도의 뉴스가 보도를 될 수 있겠지만 너무 이런 내용이 많이 보도가 된다면은 본질은 비껴가고 사실 이제 대중의 관심을 모아서
뭔가 이제 선정적으로 이제 언론이 흘러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면 우리 사회의 이제 고질적인 병폐로 이제 편가르기 이런 문화가 더 악화될 수 있는 문제점도 충분히 이제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로스쿨 제도라든지 사법시험 역시 이제 완벽한 제도라고 보기는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은 이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긴 한데요. 예.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자조적으로 표현은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언론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왜 금수저의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왜 이게 현대판 음서제가 됐는지 그 부분을 이제 뚫고 들어가서 보도하고 문제점을 보도해야 되는 게 언론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선정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하나라도 더 뭐 클릭 수를 올리고 예. 조금이라도 시청률을 올리려는 그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사시충이라는 것들이 양산이 됐는데 왜 이것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히 고민이 있을 텐데 그런 네. 고민은 무엇인지 언론이 좀 풀어내야 되겠고요. 또 뭐 록퀴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작 그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편견의 대상으로 이제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 네. 이런 점들도 언론이 좀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네. 언론이 그렇다면 관련 내용을 전할 때 어떤 부분들을 주의하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먼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이제 첫 번째는 타산지석의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 또 선진국의 법 체계가 이미 안정돼 있는 나라들을 좀 보고 그 나라의 사례 또 긍정적인 측면을 보도를 함으로써 그것을 보는 이제 우리의 위정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그 법 체계에 대한 외연을 좀 사고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문제점, 우리 제도의 법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런 대응,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론은 두 번째로 언론은 사회적인 감시자, 워치독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양측의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죠. 존치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라는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동안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어 와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점을 꼼꼼하게 감시를 하고 또 전문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해서 어떤 다면적인 보도를 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양측의 의견만을 아주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언론이 본질을 항상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사법시험 존폐를 두고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은 사법개혁이거든요. 네. 개혁인데 이제 건강한 사법제도, 사법개혁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방법론을 두고 이제 양측의 이제 이해 집단 간의 어떤 반목과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로스쿨 제도가 굉장히 좋은 뜻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 뭐 음서제다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법시험이 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막상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계층 이동의 사다리마저 이제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수년간 사법시험 존치를 두고 공방이 분명히 계속될 텐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본질은 흐려지고 어쩌면은 이제 이익을 앞세운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론은 여기서 이제 중심을 잡고 이 본질 그리고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하고 그런 여론을 끌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는 사법시험이 아닌 로스쿨에 있습니다. 오히려 로스쿨은 특별 전형을 통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을 선발함으로써 실질적인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금 법무부가 취하여야 하는 대안은 사법시험의 존치도 예비시험의 도입도 아닌 로스쿨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보완하는 제도 통합안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밥그릇이 없습니다. 변협과 로스쿨 학생들은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저 같은 경제적 약자들인 고시생들은 밥그릇 싸움을 하려고 여기 머리 깎으러 나온 게 아니라 제발 기회를 조금만이라도 달라고 하고 싶어서 나왔을 뿐입니다. 네, 사실 존폐 논란이 시위와 고발, 삭발식 등의 극단적인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언론은 찬성과 반대 양측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게 아니라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